안녕하세요.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작가 중에 한 분인 강영수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날씨도 매우 더운데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굳이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강영수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신 강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소설집 흔들리다, 날마다 축제, 빨강속의 검정에 대하여, 아령하는 밤, 회색문헌, 두고 온 것, 이런 소설집과 함께 장편소설 리나, 라이팅 클럽, 슬프고 유쾌한 텔레토비 소녀, 부림지구 벙커X, 분지의 두 여자, 이런 장편 소설들을 펴내셨습니다. 그 문학적인 공로로 한국일보 문학상, 백신의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이유석 문학상, 한국 가톨릭 문학상 등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강 선생님, 이 과목이 문학으로 바라본 현대사회인데요. 먼저 작가로서 현대사회를 어떤 렌즈로 바라보시는지, 복잡다단하고 매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학적 질문을 던져 오셨는지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작가로서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생각해 보면 제가 98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좀 작품에 반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단순히 어떤 소설적 소재로서 기후 문제를 차용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좀 기질적으로 이 기후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 그런 것들을 좀 늘 느끼고 있었고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소설을 통해서나마 좀 말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어떤 주제보다도 이 날씨를 화두로 많은 생각을 했었고요. 이 사람을 바꾸는 게 다름 아닌 이 날씨다라는 것이 사실은 최근에 저의 지속적인 화두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뭐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 한 20년 넘게 이제 흘렀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제클린 밀스라는 그 여성 감독의 고독의 지리학이라는 다큐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뭐 문학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많은 예술 장르들에서 최근에 사실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을 이전과는 다른 밀도로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그 목격하게 되었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밀도를 조금 더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그 노바스코사 주 해역에 있는 그 사구 모래 언덕인 그 언덕으로 만들어진 이제 쉐이블 섬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 충청도에 있는 그런 신두리 사고 같은 그런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이제 그 섬에 40년간 이제 혼자 살아온 이 조이 루커스라는 그 환경보호 활동가 단 한 명만이 이제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이 루커스는 원래 그 미술대학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때 이 바다 표범 연구팀에 이제 현장 보존, 그래서 뭐 음식도 하고 연구 보조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 쉐이블 섬에 너무 매료되어서 이제 1982년부터 아예 섬에서 이제 혼자 살아온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일상은 정말 말 그대로 이 하루 종일 이 섬을 어떻게 보면 그냥 배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없이 배회한다기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해안가에 그 밀려온 쓰레기들을, 각종 쓰레기들을 잘 주워서 이제 잘 물로 씻고, 그래서 중량을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쓰레기를 생산한 그 나라 그 표기를 다 기입을 하고, 또 색깔별로, 종류별로 다 나누어서
이제 집 벽에 그 매달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섬에는 이제 한 500여 마리의 야생마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야생마들의 그 그러니까 분변, 똥을 다 분석하고 이 말들의 얼굴까지 다 노트에 그리고 적고 그 상태까지 다 적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이 죽은 말들의 시신이 이렇게 토양으로 잘 스며들 수 있게끔 돌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혼자서 이 시애블 섬을 떠돌면서 하는 이 모든 기록이 이제 아마 그 캐나다의 어떤 연구소로 전송이 되는 걸로 제가 그 영화에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 조이 루커스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섬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고독한 어떤 의미에서는 고독의 지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은 제가 볼 때 나이가 꽤 많이 들어 보이시는데 그 인생 전체가 그 자연에, 그러니까 셰이블 섬에 바쳐져 있는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섬에서 계속 섬을 돌아다니면서 그 섬의 모든 생태를 지켜보는 그런 거죠. 근데 사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조이 루커스가 섬을 돌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섬이 조이 루커스를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섬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최근에 다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말씀하신 조이 루커스 이야기 정말 저도 감동 깊게 봤는데요. 그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지구를 인간이 이제 자기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데에만 집중했지 그것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루커스는 자기도 섬을 돌보고 그러니까 섬도 루커스를 돌보고 이런 그 상호 돌봄의 작용 같은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목은 고독의 지리학이지만 루커스가 하는 것들 보면 전혀 고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께서 많이 쓰셨지만 루커스와는 다른 입장에서 반대쪽 입장에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구는 많이 파괴되고 일그러지고 또 병들고 그런 목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선생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임지구 벙커 X를 출간하셨는데요. 지진으로 파괴되고 심하게 오염된 공간 불임지구를 설정하고 오로지 불안과 공포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삶의 생태를 매우 핍절하게 그려내신 장편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침낭이 딱딱하기도 했지만 벙커의 밤은 늘 고통스러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벙커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대단히 이제 불안이 깊어만 가고 재난은 더 나빠지고, 뭐 선생님께서 이제 재앙에 관한 소설도 많이 쓰셨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전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소설을 내시면서 선생님 그 작가의 말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뭔가 이제 이 코로나19를 겪고 그러면서, 정말 뭔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강조하신, 그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98년에 등단하셔서 2000년 이후에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셨지만 이제 선생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시킨 장편소설 리나도 그렇고 많은 소설들에서 생태 환경 문제에 아주 예리한 관심을 가지셨죠.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쓰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한 문화재단에 근무를 했는데요.
뭐 공부를 더 해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 저한테는 그곳이 직장이자 어떻게 보면 학교, 대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 단체에서 제가 오래 일을 했는데요. 사실 1990년대 초부터 이제 많은 환경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것이 어떤 이런 생태 환경 영역이라는 게 크게 부각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소비,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을 또 대량 폐기하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생겨났고,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그때 그 92년에 그 리우 환경회의에 이제 스태프들도 가고 하면서 한참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민운동 쪽에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제가 그 재단에서 일할 때 이제 그 미국 예수의 신부님인데요. 토마스 베리 신부님 책을 좀 편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 이야기라는 거하고 지구의 꿈, 위대한 것 이렇게 세 권을 편집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생태에 대해, 그러니까 생태를 치유해야 하는 어떤 시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시 부족 샤머니즘 사회에서 그 다음에 뭐 문화, 종교가 발전하던 사회,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던 사회를 지나서 이제 어떤 생태적인 치유를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뭔가 그 굉장한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그 생태나 치유를 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 전제로 해서 이분이 굉장히 이 우주론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론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잘 풀어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또 이 미국의 그 진보 사회학자인데요. 마이크 데이비스라는 분의 책들,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그 빈곤층, 도시 빈곤층, 주로 이제 공간 연구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특히나 불평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책은 그 슬럼 지구를 뒤덮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의 그 슬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뭐 그러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책들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나름대로는 이것이 소설 쪽으로 끌어들여오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06년에 처음 펴낸 장편 소설이 이제 리나라는 소설인데요. 여기 한 그 챕터에 이제 이 소녀가 말하자면 북한 탈북자로 추정되는 소녀가 그 동남아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대규모 플랜트 지대에서 이제 공장지대에서 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을 쓰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인도의 보팔 사고 같은 것들에 그 영감을 좀 받아서 그런 것들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뭐 체르노빌 그 프리페아트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렇게 전면적으로 제가 썼다기보다는 조금씩 쓰다가 어쩌면 불임지구 벙커 X에서 이제 좀 장편으로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설이 사실은 이 문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금방 별거 아닌 것에 뭐 우리가 다 여태까지 경험해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얼마나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는 그런 문제의식
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생각에는 제가 쓴 소설보다 지금 현실이 훨씬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 여름이 지금 굉장히 더운데 지금 이번 여름이 아마 우리가 맞이할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머리 대학에서는 그 미세먼지나 이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교통이 많이 있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사는 분들의 뇌를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치매, 알츠하이머와 연관성이 되게 깊다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 미세 플라스틱을 카드 분량을 뭐 한 50장씩 먹고 있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코로나의 경우도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 미국 질병통제센터인가 거기에 그 대표를 했던 국장이었다는 분이 코로나보다 훨씬 그러니까 옛날에 그 흑사병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한 50%에 이르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곧 도착할 거다. 근데 이건 정말 시간 문제고 50%가 치사율이 50%에 이른다. 뭐 이런 식의 그 기사가 정말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제 소설에서 제가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떻게 말하자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리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선생님 이제 소설 중에서 그 기후 위기나 기후 재앙 관련해서 뭐 이제 여러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몇 작품 더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단편 소설에서도 제가 제 지역 투어 버스라든가 그거는 제가 미국의 뉴올리언스를 갔을 때 거기에 카트리나 지진 해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떠나고 했던 이야기를 투어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쓴 작품이고요. 그리고 프리피아트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체르노빌 세대라 그럴까요?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뭔가 과거에는 뭔가 견고하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견고하다고 믿었던 때가 아닌 어떤 무너질 수 있다는 그것을 내면화한 세대의 어떤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 자신의 기억을 보관해주는 어떤 창고를 만드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걸 썼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대략 아령하는 밤이라는 제 단편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령하는 밤이 미국에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물레에서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관련한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 눈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것들이 이제 작품 속에 많이 나와서 굉장히 빨리 썼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듣기도 했고요. 이제 점점 단편에서 하던 것들을 제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더 장편 쪽으로 옮겨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장편에서는 이제 분지의 두 여자라는 장편에서는 이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아기의 탄생을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들 마음대로 조정하는 어떤 그런 대리모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작품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작품들인데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는 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가 어려워서 안타까운데요. 여기서 잠깐 선생님 장편 부림지구 벙커 X의 한 대목을 선생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나는 벙커에서 살고 있다. 벙커는 부림지구 동쪽 외곽 숲에 있다.
숲이 시작되는 초입에서 안쪽으로 1km 정도 더 들어가면 마치 노지광산처럼 지대가 푹 꺼진 평지가 나타난다. 그 평지 위에 진흙더미와 시멘트 잔에 엉킨 철근 덩어리가 설치미술 작품처럼 여기저기 쌓여 있다. 누가 갖다 버렸는지도 알 수 없지만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내다팔 철사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평지 한쪽 땅 밑에 숨겨진 벙커가 있다. 벙커로 들어가면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특유의 눅눅함이 목구멍을 죄어왔다. 무겁고 축축한 기운 때문에 왠지 스컹크 같은 냄새나는 동물로 변신이라도 할 것처럼 몸을 잔뜩 웅크렸다. 배수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일까 벽면엔 늘 습기가 차서 불투명한 색깔의 물방울이 맺혔다. 그래도 벙커 안에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느낌. 다른 안전한 생활 공간을 찾게 된다면 모를까 당장은 벙커에서 살 수밖에 없다. 바깥에는 위험 요소가 많고 무엇보다 난 불임지구를 떠날 수 없다. 우리 벙커의 이름은 X였는데 X 외에 인근에 몇 개의 벙커가 더 있는지 각각의 벙커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 한낮에는 이유 없이 나돌아다니지 않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 명이 함께 움직였다. 다른 벙커 사람들 만나면 가볍게 눈인사만 했다. 사람들은 점차 키가 줄고 몸도 작아졌지만 표정을 밝았다. 서로 나눌 것이라고는 재난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다 괜찮았다. 예, 고맙습니다. 불임지구 벙커 X의 시작 부분인데요. 그냥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살 수 없고 재난 상태가 돼서 이제 벙커 안에서라야 좀 안전한 것 같은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설정하시게 된 것은 어떤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기본적인 이 벙커의 상황 설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벙커는 사실 상상에 의해서 만들게 된 공간입니다. 근데 제가 건축 영화제를 보러 갔다가 이제 이 건축이라는 것도 기후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호주나 이런 데서는 이제 너무 더워서 자기 집에도 벙커를 만든다거나 동굴에 피난처 같은 걸 만든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낮에 덥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쉘터 같은 형식의 그런 공간이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벙커라는 공간을 상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저희가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런 탈 것들이라는 게 묘하게 사람들에게 주는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벙커에 들어가야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이 소설에서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부서지기 쉬운 것들에 불과했을까? 뭐 이런 이 문장, 이 말이 소설 끝까지 거의 이제 되풀이 환기되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단편 폴록에 보면 아무래도 나는 와야 된 것 같다 이 말을 되풀이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여성 환경운동가 K이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인공적인 조작을 가해서 철옹성 같은 물질 문명을 축성하더라도 결국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부서지고 와야 될 수밖에 없다는 엄혹한 자연의 이치 이런 거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폴록에서 K 이사는 추상 표현주의 작가 화가 잭슨 폴록을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K 이사는 왜 자꾸 와야 되는 것 같다, 와야 되었어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걸까요? 폴록의 이제 K 이사는 약간 기면증 같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제 오랜 시간 환경운동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환경운동 1세다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의지도 아직 갖고 있지만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은 의지가 있어도 이제 몸의 한계라는 것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이 폴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개인들이 이 말하자면 환경 변화나 이런 생태 위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어떤 감성적인 차원의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브림지구 벙커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그 자연재해라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그 처리하는가라는 어떤 국가 시스템에 관한 것도 같이 조금 결부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재해도 물론 피해를 입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것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잘 지나와서 알게 됐지만 사실 이게 국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는 약간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한 것도 조금 써봤고요. 이 브림지구 사람들은 이제 그 약간 그 여기 있겠다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국가에서는 이제 이 땅을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망가지고 오염된 땅을 이제 버리느냐 아니면 머무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지점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할 때, 제가 이 작품을 2014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오래 썼는데, 그때 처음 떠올렸던 것들이 부서지기 쉬운 것들이라는 그 말이었어요. 그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전에도 일본에서 지진을 한번 실제로 제가 겪은 적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말,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 부서지기 쉬운 도시, 부서지기 쉬운 우리라는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멀리까지 끌고 온 그런 것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진 피해자들을, 이게 뭐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종의 서발턴의 관점에서 그분들을 좀 이해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오면은, 그 말씀하신 부분으로 돌아오면, 이 와해됐다라는 거는 이 제 소설에서는 어떤 그 미세먼지나 그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이 그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 속으로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소설적 설정이나 소재적으로 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현실적인 상황이고, 저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이제 재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이 인간관계가 변화하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뭐 굉장히 자발적인 자기의 선택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모든 것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도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진원지를 알 수 없는 이런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그 인간관계를 교란시키고 시스템을 교란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런 사실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쓰면서도 이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이 모래처럼 또 이 무정형적인 어떤 형태로 이제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소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독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게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나 어떤 공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모든 어떤 역사, 정치, 사회, 문화적인 어떤 맥락 같은 것들이 무력화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와해되고 있다는 그 표현이 그 K 이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와해되고 있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와해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그 K 이사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했달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일종의 뭐 허무주의라던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같은 것의 그 물질성이 대단히 이제 좀 특이하게 좀 느껴지고요. 이런 것들이 언어조차도 교란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아까 토마스 베리 말씀드릴 때 제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으로부터 오는 어떤 우발적인 공격에 되게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연히 문화에서 또 사상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당연히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이 기댈 곳이 또 자연밖에 없다는 그런 지점에서 또 중요한 그런 문제 제기로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 보면 그 주인공이 너 때문에 나는 붕괴됐어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아마 그 감독이 이 강용수 선생님 소설을 읽었으면 와해됐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저는 선생님이 이제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좋은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굳이 폴록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대목 때문이었어요. 와해되는 것 같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에 대한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남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폴록에서 환경단체 인턴인 젊은 제이의 시선에 부착된 늙은 K 이사는 아까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속 잠을 자는 기면증 때문에 그런 모습이 독자들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데요. 이제 이분이 그렇게 계속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몸의 상태가 된 거, 이것은 단지 이제 뭐, 백신 접종 이후에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환경운동을 통해 지구 살림을 개선하는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구가 생태적으로 점점 더 악화일로에 놓이는 상황, 지구 생명이 점점 줄어들수록 그에 비례해서 또 K 이사의 생명도 줄어드는 것처럼 서사의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 소설에서 K 이사를 인터뷰하는 제이는 환경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 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뭐, 이 6번째 대멸종을 얘기하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 그래야 한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폴록에 나오는 이 제2의 이 견해, 환경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강 선생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뭐 제가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운동 차원이나 생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MZ 세대들이라고 부르는 이제 좀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개인 텀블러도 많이 이용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좀 훨씬 더 현명하고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좀 오히려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뭐 운동 차원이나 뭔가 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뭔가 그런 쪽에서는 이 생태주의에 그닥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냥 뭐 환경 문제 사실 또 잘 믿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뭐 지금 그 쓰레기 처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런 그 쓰레기 문제로 이제 집약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런 뭔가 다 배송시키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이걸 사실 되돌릴 수도 없이 그 생활 스타일이 그렇게 돼버렸고요. 뭐
근데 사실 또 바깥의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또 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은 거의 처리율이 한 80% 정도 돼서 굉장히 잘 버리는 그런 나라 중에 한 곳이고, 다만 그 종량제 봉투 같은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래서 오히려 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안에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것저것 다 한 통에 집어넣는 그런 북미나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게 그 상품이나 이런 단계에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구호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제품을 그런 것들을 계속 오히려 제품을 만들 거라면은 그런 것 친환경을 좀 더 강화하는 쪽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뭐 검은 비닐봉지 같은 거는 이미 쓰지 않게 되었지만 좀 더 이제 강하게 그런 것들을 좀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살아오던 습관이 있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기후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는 것을 혹시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 여기는 아니겠지, 내 때는 아니겠지, 뭐 이러한 그 이제 미루려고 하는 마음 같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기후변화는 확실히 매우 중요한 인류사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좋은 기후소설을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선생님 경우는 어떠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대략 또 소설 쓰는 게 어렵지만 기후소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지점이 그 일단은 그 뭐 수치든 그래프든 뭔가 그 팩트에 대한 일단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런 팩트들이 실제 삶에 주는 파장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작가가 분석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소설에서는 뭐 감정이라던가 감정선이라던가 어떤 정서만 가지고 쓸 수 있었다고 한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거라면, 이 기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공이 많이 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장 눈앞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엔 또 열정이 있다가 또 오후가 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다음 날은 다시 또 열정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미루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기후 소설이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클라이피라는 이름으로 많이 클라이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이렇게 기후 소설이라는 이름으로만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순문학 안에서 이런 기후 문제를 포함한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그런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무슨 그 기상이변이나 뭐 이런 해수면 상승이나 뭐 앞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인터스텔라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뭐 식량 부족이라든가 뭐 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어떤 픽션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이 생활하고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떤 면에서 더 리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독자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하진 않죠. 곧 네가 사는 집이 네가 늘 꾸미고 그런 예쁜 집이 그렇게 망가질 거라고 얘기하거나,
저 바다를 다시 볼 수 없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이 문화 쪽에서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뭐 그런 심포지엄에도 가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특히 미술 쪽에 좀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뭐 제한과 현대 미술이라든가 또 한국 생태 미술의 흐름과 현재라는 그런 시도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다큐멘터리 쪽, 그러니까 EBS 다큐 중에 뭐 인류세라든가 특히 이제 주목을 하는데 그 최평순 PD가 낸 책이 또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거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그 책 작업과 영상 작업이 저한테는 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도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지금 환경 이 문제가 단순한 어떤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학자들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된다. 어떤 입장에서든 간에 어떤 학문과 융합을 시키든 간에 어떤 차원에서든 간에 생활 차원에서든 간에 좀 빨리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끝으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젊은 후배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건네주실까요? 소설을 앞으로 쓰거나 이 문학 쪽에 뭐 큐레이션을 하거나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작가들도 그렇고 역시 저는 그 기후 문제에 관해서 많이 말하고 또 이런 소설을 많이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그 어떤 의미에서는 뭐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개인의 생활 안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그 노출하는 것이 지금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전반에 일단 베이스로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기후 문제를 아무리 떠들어도 너무 영향이 없으니까 뭐 그 그림에 가서 뭐 오일을 뿌린다든지 하는 그 외국의 환경단체 청년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자신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 안에 기후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날씨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기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덜 더운, 조금 더 쾌적한 이런 날씨에 살고 싶은데 그런 날씨에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후에 이렇게 작용하는 지구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소설을 들으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설 많이 써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